2026 U23 아시안컵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속한 조는 C조인데 죽음의 조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조 편성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1998년 도쿄대첩의 주인공이었던 이민성 선수가 지금 감독으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U23 아시안컵에 관심이 좀 극히 적을 텐데 10월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평가전에서 두 게임 모두 대패를 당하면서 한국의 대표팀 레벨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2년마다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2020년에 우승을 한 이후에 두 대회 연속 8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2년 전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이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하는 바람에 올림픽 11회 연속 진출이 물거품되면서 정말 굴욕적인 대회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23세 이하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좋은 기량을 발휘하고 전술에 잘 녹아들수록 한국 축구의 미래도 밝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U23 대표팀에는 그런 기대감이 드는 선수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필 이번 대회는 올림픽 티켓과도 무관해서 해외 진출한 선수들은 대부분 출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양민혁부터 배준호, 엄지성 가능한 자원들은 금메달을 위해서 출전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경기는 수요일 저녁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그래도 좀 관심 가는 팀들이 더 있죠. 네. 일본과 중국의 경기도 관심을 갖게 되고 베트남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베트남은 김상식 감독이 이끈 이후에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을 때와 버금가는 전성기를 보내고 있어서 인기가 폭발한 상황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에 인구 1억 명을 돌파했는데 동남아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고 세계에서도 16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바로 축구이고 국민 스포츠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축구가 좋은 성적만 내기만 하면 거리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닐슨 설문 기준으로는 75%가 축구 팬으로 분류될 정도로 비율이 높습니다. 최근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엄청난 업적을 세웠는데 1년 만에 동남아 메이저 대회 3관왕을 세워버린 겁니다. 이런 성적은 박항서 감독도 이뤄내지 못했던 기록입니다. 재작년에 동남아 월드컵에서 태국을 꺾고 우승했고 2025년 7월 동남아 U23 챔피언십 우승, 그리고 지난달에 동남 아시안 게임까지 금메달을 따내면서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베트남 곳곳에서 도시가 마비가 되는 사태가 너무 지금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트남 입장에서는 아시아 메이저 대회에서 성적을 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남아 최강팀이 된 것이 우연이 아닌 만큼 이제 U23 아시안컵에서도 대형 사고를 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베트남을 우승 후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일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예 멤버가 출전한 것도 아니고 어릴수록 또 기량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베트남도 충분히 위협적입니다. 과거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의 영웅이 됐던 그 계기도 바로 U23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김상식 감독은 베트남의 축구 열풍을 이끌자 김상식 응원 노래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베트남은 이번 U23 아시안컵에서 A조에 편성이 되었고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키르기스탄과 한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우승 후보이기 때문에 조 2위라도 해서 8강에 진출하는 게 목표입니다. 김상식 감독은 그런 소박한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건 이번 대회는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면서 올림픽 진출 티켓과는 무관하다 보니까 대회 중요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여름에 이제 일본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기 때문에 그 대회를 위해서라도 전력 탐색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회입니다. 솔직히 베트남 선수들까지 거론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김상식 감독은 이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에서 첫 번째 경기인 요르단전이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했습니다. 이 경기를 이기는 팀이 8강 진출 티켓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결과 다르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후 2시 정도인데 따뜻함을 넘어서 29도로 더운 날씨였습니다. 요르단은 우선 형님들이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을 진출한 만큼 프라이드가 올라간 상황이죠. 전력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리는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경기장은 거의 훈련장 수준이었는데 관중들도 몇백 명이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베트남은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출전했고 이 대회의 개막전이기도 했습니다. 베트남은 전반 초반부터 기본기가 탄탄함을 보여줬고 활발하면서도 조직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첫 유효 슈팅도 베트남이 먼저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반 8분에는 미드필드 진영에서 드리블을 치고 나가고 패스까지 수월하면서 과정 자체가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왼발 강슛이 나왔는데 요르단 선수들은 점점 당황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베트남의 코너킥이 이어지면서 경기는 좀 무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심이 경기를 중단을 했습니다.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가볍게 코너킥 상황에서 핸드볼이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중계진도 그리 집중하지도 않았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보니까 박스 안에서 볼이 날아올 때 요르단 선수의 팔이 맞았는지를 보는데 이게 페널티킥까지 줄 정도일까의 결정인데 꽤 오랜 시간 동안 판독하고 있었고 이젠 주심까지 모니터 체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페널티킥일 때가 많잖아요. 네. 팔을 맞은 것 때문에 굴절이 된 것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심은 정말로 페널티킥을 찍었습니다. 베트남에게 이제 행운도 찾아오는 건데 키커인 스트라이커는 엄청난 자신감으로 깔끔하게 성공시키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을 보면 베트남은 투지도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패스 플레이도 매우 원활하고 위협적인 슈팅들도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르단보다 베트남이 한 수 위인 것은 확실했습니다. 베트남은 추가골까지 터지게 되는데 후반 42분에 코너킥을 통해서 세트피스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요르단이 신장도 더 우위이지만 베트남의 조직력과 집중력이 요르단의 피지컬을 능가한 것이죠. 전방 막판에 요르단은 프리킥을 얻어냈고 골키퍼도 꼼짝 못한 좋은 슈팅이었는데 하필 골대를 맞으면서 요르단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없었고 베트남에게는 행운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베트남은 전반전에 슈팅 10개 중에 유효 슈팅이 5개였고 점유율도 요르단보다 더 높았습니다. 후반전 2대0으로 앞서 있다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무리할 리가 없죠. 승점 3점만이 중요했는데 2점 차기 때문에 후반전은 버티기만 해도 성공입니다. 실제로 후반전에 요르단은 일방적인 공격으로 슈팅 10개 이상을 퍼부었지만 유효 슈팅은 나오지도 못했고 김상식 감독은 경기 운영 능력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후반 중반에는 선수들도 대거 교체하면서 베트남은 끝까지 경기를 버티면서 개막전에서 승점 3점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었는데 마치 달순애와 인스타TV 같았습니다. 실시간 접속으로도 3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 한국에서는 그리 큰 관심이 가진 않겠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베트남은 곳곳에서 대형 TV를 설치하면서 이 대회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8강은 무난할 것 같은데 4강에서 한국 만나는 거 아니겠죠? 왜 이렇게 베트남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걱정이 될까요? 자, 내일 경기 파이팅! 이상 신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